바로 이 힘의 원리죠. 힘의 원리. 그러니까 시장은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차트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뭐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미국에 뭐 이렇게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차트들이 있으면 이게 힘이죠, 힘. 힘은 뭔가요? 동력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자, 이 동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동력이죠. 누가요?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말 시장 원리로 이 동력이 빠지고 자연적 거래, 자연 현상으로 놔두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죠. 동력, 여기서 올라갈 수도 없고 여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냥 흘러내리죠. 그게 동력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것 때문에 이 힘의 동력 때문에 이 동력의 원천인 이 힘을 가진 어떤 작전 때문에 개미들이 다 털리고 죽고 하지만 그 동력이 없다면 또 이 차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간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XRP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 그리고 리플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것은 이전 영상 달러 무한 발행의 비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이 영상의 좀 연장선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놈의 유동성.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동성. 그놈의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죠. 교환 가치. 그리고 풍부한 수량.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동성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돌려막기의 기준 칩, 이 기준 칩을 부풀리는 작업으로 단일 통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며 달러, 비트코인 등과 같이 하나의 종목이 시장 전체를 움직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하나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유동성의 수량, 이 양이 굉장히 크게 필요합니다. 그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달러와 비트코인과 같은 대표 종목은 교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환되는 교환 양을 떠받치는 그 유동성, 막대한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달러를 비교해 보자면 미국은 최초에 금을 중심으로 했죠. 금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유럽에서 넘어올 때 금이 돈이었으니까 금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돌려나가다가 한계가 있는 금. 이건 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또 한참 또 캐야 되고 돈 들여서 캐야 되고 그러니까 금보다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상대하는 유동성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달러로. 그래서 이 신기술을 장착했는데 이것이 이 코인 쪽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리플처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금과 달러의 배치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금과 같이 희소성을 모델로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내세워 시장을 움직이고 다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유동성에 맞는 리플을 재배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나오게 되겠죠. 리플사의 목표입니다. 지네들이 한 얘기입니다. 2012년 리플 홈페이지에 보면 리플의 목적은 자체적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이것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면서도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국제적 금융 거래를 구현하고 환전 및 송금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22년 1월 13일, 지금 요즘이죠. 글로벌 결제 간소화 및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리플렛은 단일 API를 통해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자금 이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 국가 간 거래 중 유동성을 소싱하는 서비스인 주문형 유동성 ODL로 계정에 사전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 우리가 XRP의 유동성 ODL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ODL 대륙 간의 그 자금 전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시간 공들여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건 타입니다. 아까 그 장면은 지네들이 한 얘기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브스지에서도 한마디 했어요. 리플은 전 세계에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및 환전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퍼버스지 말고도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 XRP를 리플사를 스위프트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스위프트하고 뭐 경쟁 관계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제 그 화폐개혁 시리즈에 보시더라도 경쟁 관계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세계는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한 몸통이란 얘기죠. 네트워크에서 교환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트랜잭션의 두 당사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전 세계 거래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은 다양한 명목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심지어 금과 같은 상품에 대한 교환도 촉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포브스에서 뭐 왜 얘기한지 모르겠죠. 비트웨이브의 CEO인 팻 화이트는 리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주요 금융기관 간의 결제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런 국제 송금이나 자금 전송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리도록 들었죠. 이 그놈의 스위프트. 리플 그러면 스위프트, 그놈의 스위프트. 이 내용은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달러는 자산 돌려먹기의 기준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료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달러의 발행량 증가가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전에 제 영상에서 달러의 가치가 무한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는 최종적인 달러의 종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영상에서 달러와 테더 증가의 동일한 목표에 대해서 공짜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이 발행할수록 더 많이 가치 상승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테더와 그러면 XRP의 그 큰 차이는 뭐냐? 그 테더도 있는데 왜 유독 XRP만 가지고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유동성이다. 이 유동성이라는 걸 XRP에다가 상당히 많이 박아놓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테더와 XRP는 둘 다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상 가치 조작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치 조작, 상대적 상승 하락과 같은 이 가치 조작과 유동성을 한꺼번에 가진 코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XRP와 테더는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죠. 리플은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시스템과 리플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리플사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기관, 국가화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걔네들은 실험을 했죠. 그래서 리플이 100개 이상의 은행에서 기술을 계속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을 증명을 했죠. 리플사에서. 리플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리플이 가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자체라고 생각해요. 유동성 자체. 요게 오늘 제 영상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리플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힘. 유동성은 힘입니다. 힘. 힘이 있어야 모여서 뭘 하고 풀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이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리플사의 금융 전송 시스템에서 리플사의 기술과 기능은 현실에서 실사용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충분히 많은 사례를 이미 우리는 다 봤어요. 여러분들도 몇 년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동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순수하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죠. 소송이 어떻느냐, 뭐 이게 증권형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전 현직 임원들의 XRP 매도 이런 부분도 뒤에서 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힘의 선택에 의한 유동성 확보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무명의 스타트업, 그것이 리플사죠. 그런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얘네들이 사실 이 리플이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다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형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무명회사가. 얘네들이 그냥 옵니까? 거의 국가적인 글로벌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자, 우리는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선택과 힘에 의한 유동성이다. 누가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진 것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지금 리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연 발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와 풍부한 수량,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힘의 선택. 그래서 기술은 다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든 이거를 만드는 기술은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꼼지락꼼지락거리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힘의 선택, 힘이 문제죠. 힘이. 그래야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가치가 있어야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세력이 선택하고 금융 세력의 힘으로 만드는 유동성이다. 현재 대륙을 대표하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높은 내용들은 제 화폐개혁 시리즈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빵형과 세력이 같은 편이라는 말씀이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처음에 차트를 배우든 투자를 배우든 뭘 하든 그게 너무 순수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다가는 뒤통수를 크게 맞습니다. 2021년 11월에 리플사에서 이걸 발표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플 리퀴디티 허브라고 유동성 허브입니다. 유동성 허브. 저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몇 달 안 되죠?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튜버들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리플 리퀴디티 허브라고요. 핀테크 스타트업 리플은 금융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리퀴디티 허브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시장 사용자, 거래소 및 장외거래 데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의 출시는 2022년입니다. 첫 제휴 파트너는 결제 및 암호화 ATM 업체 코인미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룸, 비트코인 캐시 및 이더리움 클래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단 먼저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안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은행, 시장 참여자 및 기타 금융기관이 XRP를 사용하여 국가 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플의 기존 주문형 유동성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긴가민가 하죠. 디파이 산업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 상당히 리퀴디티 허브가, 유동성 허브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이건 리플사만 써온 게 아니라 리플을 기사화하는 모든 언론사에서도 계속 써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 허브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더 하고 들어가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단일 독점 시스템 아닌가. 리플사가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쓴다면 이것은 전 세계 모든 형태의 돈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세력의 중심부에서 이 시스템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각국 정부, 미국, 월가, 금융세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한다는데 가만히 두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다. 걔네들이 만드는 거죠. 걔네들이 뭐라 할 일이 아니라 걔네들이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화폐, 신용화폐,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서 이 온라인 시대, 온라인 화폐,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화의 다음 세대격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허브가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유동성 허브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신구 형태의 모든 금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가 된다고 하죠. 국가 간 송금이 된다고 하죠. 디파이가 된다고 하죠. NFT, 다양한 금융 형태 확장이 다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 유동성, 리플사에서 곧 한다고 하는 그 허브가요. 그리고 모든 금융 도구와 금융 당사자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법정화폐,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개인.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과 국가와 모두 다 참여하게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PPT 한 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이게 금융의 모든 거예요. 진짜 웃기는 일이죠. 이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과정에는 아토믹 스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유동성 허브는 아토믹 스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토믹 스왑은 뭐냐? 뭐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내가 이더리움이 있어요. 나 지금 비트코인 바꾸고 싶어. 저 아토믹 스왑 기술로 바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운용성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획획 교환이 되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믹 스왑으로 상호 운용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유동성 허브가 이루어지는데 탈중앙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탈중앙화 그러는데 거래소도 중앙이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모든 거에 제재를 받게 되죠. 우리 신분을 다 노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아토믹 스왑으로부터 탈중앙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탈중앙화 과정을 가지고 이 리플에 유동성 허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뭘 교환할 거냐? 그리고 금융 상품을 만들고 금융을 확대해 나갈 거냐? 그래서 법정화폐, 암호화폐,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바로 탈중앙화 형태의 유동성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브에서 많은 체인과 각 국가의 CBDC까지 호환을 하기 위한 탈중앙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각국의 CBDC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2021년 3월에 CBDC 백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딴 식으로 CBDC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백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손아귀에 CBDC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이 리플이 만든 이 유동성 허브야말로 아토믹 스왑의 완결판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왑은 탈중앙화의 본격적인 단계로 아토믹 스왑의 대표적인 사례는 코스모스 아톰이라는 코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퓨전이나 폴카닷, 완체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교환적 매개를 가지고 있죠. 리플이 그 유동성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타 기업의 아토믹 스왑을 사용할 것인지 자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동성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코인으로 자주 접했던 코스모스 아톰의 구조입니다. 뭐 크게 복잡한 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토믹 스왑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숙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책에서도 나오는데 코인의 기능적 분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플은 유동성형 화폐라고 제가 말씀드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태생이 리플은 태생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차세대 달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스 아톰의 가치 교환형 화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대표적인 아토믹 스왑의 코인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가치 교환 이 부분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허브 안에 많은 다른 체인, 다른 국가, 다른 화폐가 있을 때 이걸 실시간으로 그 허브 안에서 연동을 시켜서 가치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기술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코스모스의 코인 이름이 아톰,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연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왑은 리퀴디티 허브의 탈중앙화 거대 플랫폼 형성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국가화폐 CBDC와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교환 거래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법정화폐나 코인의 교환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있거나 중개자가 있어야지 교환도 하고 보관도 하는데 이런 매개자가 없다는 거죠. 매개자가 없이 교환과 보관과 금융 외환 활동이 가능한 신개념 플랫폼이 바로 리플의 유동성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유동성 허브의 가능성, 기존 거래소 없이 원하는 코인이나 법정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P2P죠, P2P. 실시간 외환이나 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스위프트 없는 무역이나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 기업과 개인까지 참여하는 풍부한 유동성 풀을 형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열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국가나 은행, 거래소를 탈피하여 탈중앙화를 만들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대한 하나의 권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대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유동성 허브와 그러면 우리가 덱스라는 거를 여태까지도 봤었잖아요.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의 규모와 참여의 확대 범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많은 범주와 많은 계층과 많은 참여자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지 않는 범글로벌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드는 힘이다. 처음에 제가 힘을 말씀드렸죠. 힘, 그들의 파워다. 어떤 국가도 할 수 없는 미래형 화폐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이죠. 지구촌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구촌 탈중앙화 허브, 탈중앙화 허브.
그런데 제가 대세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대세는 투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책이나 제 영상을 보고 이야 리플을 사야 돼 이러실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200원대의 리플을 다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그 리플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꾸로 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빨리 내가 단기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투기적보다는 이 장기적으로 그 힘에 의한 많은 장소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 대응점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탈중앙화가 되면 국가의 징수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할 일이죠. 리퀴디티 허브가 미래형 화폐 플랫폼이 되는 것과 XRP 코인의 가격과는 비례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유동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달러처럼 계속 발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응집시키고 그 힘을 발휘시키고 그만한 유동성의 횟수를 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좀 많은 상승은 좀 있어야 됩니다. 코인 쪼개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제 책에도 실어놓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세계 단일 통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했었으나 리플의 유동성 허브를 우리가 보고 나서는 이게 통화? 하나의 종목? 이것이 아니라 세계 단일 화폐 허브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이 문제에 직면했었죠. 리플의 전 현직 임원들의 XRP 대량 매도 사태가 있었죠. 락업했던 물량이 계속 풀려가지고 제드 맥컬럽이 팔아 제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동성을 위해서 팔아야만 한다. 이게 필요한 군대는 많아요. 미래에 그 유동성 풀에 들어가서 그 유동성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준비금이 필요하죠. 이 거대한 허브에 준비금을 먼저 조달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채굴이 아니다 보니까 숨어서 조달하기는 어렵잖아요. 방법은 있는 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돼요. 저는 그 이유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당. 그래서 채굴과 달리 생발행으로 현금을 발행하는 형식의 XRP가 유동성 풀을 만드는 과정은 작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참여자들의 기본 참여 준비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태. 이 과정이 아니면 다양한 계층과 범위에 있는 참여자들의 준비금을 살포하기가 어렵다. 초기 대량 매도를 통해 유동성 허브에 필요한 준비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암호화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매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합리적 추론이 현재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작년 5월 기사입니다. 리플사는 1분기에 총 1억 5,034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팔았다. 이것은 XRP 기반 ODL 제품을 국경을 초월한 지불에 사용하는 고객의 더 높은 참여 영향,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ODL을 굴려야 되는데 고객이 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 제꼈다. 보세요. 유동성 때문에 팔았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잖아요. 리플은 특정 고객의 ODL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XRP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사전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없애고 즉각적인 글로벌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일환으로 ODL과 주요 인프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판매에 계속 참여했다. 그래서 글로벌 지불, ODL과 같은 주요 인프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매에 계속 참여했다. 결국 계속 이 ODL 돌리려고 계속 판매를 했다. 이 얘기를 리플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편 XRP 거래의 지갑수가 308개에서 319개로 3.5%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지갑에는 적어도 1000만 XRP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100만에서 1000만 XRP 사이의 지갑도 1125개에서 1196개로 증가했습니다.